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님이 공포영화 보고 나서 불쾌한 기분을 털어내고자 나니가스키를 해봅니다. 아, 그거 뭐지? 아까 뭐 보셨다고 했는데 뭐였지? 보자. 마스터스 천국을 보는 눈, 이거 보셨구나. 이거 저 아직 시도를 못 해봤는데 이것도 난이도 꽤 높은 영화 중에 하나 아니에요? 테리파이어 시도하다가 한번 중간에 끄시고 왜 다음 도전을 저 작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생각지도 못했던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몰입을 방해한 적은 없으셨나요? 바로 스마트워치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팝콘을 집을 때 손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을 무음이나 방해 금지 모드로 바꾸실 때 스마트워치에 영화관 모드도 함께 켜는 건 어떠실까요? 화면도 알림도 모두 잠재워주는 아주 간단한 설정 하나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2시간을 지켜줍니다. 나와 모두를 위한 작은 배려, 스마트워치 영화관 모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봐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은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듣다가 주무시는 것은 권장하는 바이니 잘 때 많이들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읽기 전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이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우님, 각각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팟빵 댓글입니다. 오늘 라이브 공지에 푸른별님이 방송 분량 채우려고 허겁지겁 영화 몰아본 나시님이면 개추라고 하시는데 분량을 채울 거는 차고 넘치고요. 사실 영화 한두 편만 다루면은 오히려 제가 좋습니다. 편집 시간도 적게 걸리고 오히려 좋은데 이번 주에 많이 봤다기보다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2편을 봤는데 그거를 그날 라이브 때 바로 못 다루다 보니까 그게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많아진 것 같고요. 엘리오랑 퀴어를 지난주 토요일에 봤죠. 그날 낮에 본 거라서 저녁에 바로 그날 리뷰는 좀 힘들었고요. F1은 극장 개봉작이니까 수요일에 퇴근 후에 가서 보고, K-POP 데몬 헌터스는 저희 애가 이제 꿈이 걸그룹 코디였어요, 한때. 몇 년 전에. 지금은 꿈이 작가인데 몇 년 전에는 걸그룹 코디가 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걸그룹을 좋아해서 같이 봤어요. 애가 좋아할 만하다.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테리파이어는 왓챠에 올라왔길래 아니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나 그 호기심에 받고 그랬습니다. 본 거를 다 좀 다루고자 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5편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28년 후 리뷰에 푸른별님이 28년 후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더군요. 일부에서는 희대의 망작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 저도 장르적 쾌감이 부족하고 일부 장면에서 설득력이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너무 심하게 매도하는 의견들을 보면은 자기 말만 맞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뭐 재밌게 볼 수도 있고 뭐 취향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강요하면 문제지. 그게 왜 재밌어? 왜 재미없어? 토론으로 이어지면은 당연히 뭐 건전한 이야기겠지만 뭐 높은 확률로 그게 건전한 토론보다는 상대방을 영알못으로 몰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야 저 시네필 병 걸렸다 이러면서 몰고 간다던가 그런 의도로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고 이제 푸른별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남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28년 후에 대한 반응이 정말 전쟁터입니다.
한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해서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가 더 넓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려용님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스토리적인 부분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잖아요.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설득력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동화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좀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녹여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또 스포일러를 언급하셨고 뭔가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를 못했고요. 한마디로 뭘 만들고 싶었던 거야 라는 영화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알겠고 많은데 그걸 떡밥만 또 뿌리고 끝내는 게 참 찝찝했던 영화였다고 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스포일러 부분은 제가 알아서 넘겼습니다. 말씀처럼 저도 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밌게 봤고요. 내가 느끼는 재미가 아쉬움 대비 얼마나 큰가 거기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아쉬워도 그거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뭐 다른 재미가 있었다면은 뭐 괜찮은 작품인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은 좀 그냥 아쉬운 작품으로 남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닉네임 미스터 아무거나 님이 노잼이라고 남겨주셨고 GHFH님이 돈 내고 고문 받고 옴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다 좀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두 분 다 이번 작품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은데 다음번엔 뭐 어떤 영화를 고르셔도 마음에 행복을 가득 안겨다 주는 그런 영화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주차 영화 뉴스 리뷰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코코아 마녀님이 예전에도 같은 댓글을 쓴 것 같은데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 초반만 듣고 영화 보고 와서 후반부를 듣는 이게 재밌게 본 영화를 한 번 더 즐기게 해줘서 참 좋습니다. 좋은 건 두 번 말하기. 28일 후 처음 봤을 때처럼 신선한 충격은 없었지만 다음 편이 기대될 만큼 재밌게 본 좀비 영화가 얼마만인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두 번뿐만 아니라 뭐 100번, 1000번 해주셔도 되니까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와서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제 방송의 앞부분을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처럼 좀 들으시고 뒷부분을 영화 본 후에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들으신다고 하니까 뭔가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코코아 마녀님의 영화 관람 경험의 일부분이 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매우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코코아 마녀님 감사합니다. 이제 근황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코아 마녀님 댓글을 읽고 불현듯 생각이 난 건데 요즘은 정말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뭐 유튜브, 뭐 각종 OTT 플랫폼, 뭐 VOD 서비스 볼 게 엄청 넘쳐나잖아요. 뭐 당장 오늘만 뭐 공개된 영화나 드라마만 해도 여러 편이고 뭐 예능이나 다큐까지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봐야 될지 뭘 들어야 할지 막 막막해질 때도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를 누가 들어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하루도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귀한 시간과 이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수많은 볼거리들 중에서 다른 재밌는 영상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제 채널을 선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요즘 따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코코아 마녀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특히 이제 푸른별님 엄청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런 댓글 읽을 때마다 그리고 댓글뿐만 아니라 좋아요 수나 조회수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진짜 이 채널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코아 마녀님 댓글을 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남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쿠조쿠조님이 오징어 게임 오늘 광화문 퍼레이드 행사더라고요. 네, 유튜브 라이브도 해줘가지고 봤습니다. 오겜3는 다 보고 오셨나요?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채팅창에도 이게 텍스트가 남으니까 이제 어제 공개가 된 컨텐츠다 보니 스포일러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높아심에 먼저 말씀을 남겨드리고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뭐 따로 방송에서 이렇게 컨텐츠로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볼만하지라는 사람들도 있고 마무리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불호였습니다.
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보는데 그냥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 1에서 깔끔하게 박수 칠 때 떠나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 뒷 이야기를 만들었다면은 시즌 하나로 그냥 끝내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들고, 뭐 좀 그랬습니다. 뭐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뭐 어제 공개된 컨텐츠를 여기서 막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해가면서 그런 기는 좀 그렇고, 스포일러 이정재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그쵸. 그리고 어디서 막 오징어 게임 시즌 3 스포일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나폴리 마피자가 승리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웃기던데, 일단 뭐 작품이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시즌 2 때 이제 얼음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 제프프가 만든 얼음 노래가 되게 유쾌하게 밈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시즌 3 때는 누가 어떤 장면을 가지고 어떤 밈을 만들어줄까?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능력자가 만들어주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가 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뭐 여기저기에 막 스포일러가 넘치더라고요. 뭐 각종 SNS는 마찬가지고 뭐 기사도 마찬가지고 막 스포일러가 넘치던데, 제가 무리해서까지 빨리 본 이유가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서 네, 그래서 빨리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3 때는 어떤 밈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작품이 재미없었던 건 재미없었던 거고, 뭐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일단 즐겨야겠죠. 뭐든 그 재미없는 작품 속에서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밈이 돼서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은 뭐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근황 토크는 저희 애 관련 일인데, 저희 애가 다니는 학원에서 한 친구가 저희 애한테 너희 집 얼마야? 뭐 우리 집은 얼만데, 뭐 너희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은 몇 평인데, 뭐 너 통장에 1억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저희 애는 당연히 모르겠죠.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친구가 저희 애한테 너 거지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애가 그게 되게 기분 나빴다라고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엄마 우리 집 몇 평이야? 내 통장에 얼마 있어? 이걸 묻길래 그거 왜 물어? 이랬더니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래 뭐 애들이 뭔가 악의를 가지고 뭐 그런 질문을 했겠어. 서스럼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애한테 너 그런 말 들으니까 되게 기분 안 좋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같은 친구와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이셔를 저희 애한테 나눠줬는데, 저희 애가 그 아이셔가 좀 덜 신맛을 내는 아이셔였나 봐요. 저희가 그걸 먹고 정말 신맛이 좀 덜 나네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아 너희 집은 가난해서 이런 거 못 먹어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있었던 일이야. 뭐 애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냥 뭐 그런 얘기 나왔겠지, 악의는 없었겠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같은 패턴이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액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애 아버지의 연락처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 뭐 저도 저희 애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은 거고, 집에 가셔서 따님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셔라. 그래서 따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아버님이 되게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상식이 있고 말도 잘 통하고 오히려 평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식선상에서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애가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 아버님이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자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회사였는데 부랴부랴 퇴근을 해가지고 이제 사자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만난 자리에서도 상대 아이는 끝까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애는 끝까지 분명히 나는 그 얘기를 들었고 기분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입장이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시간만 계속 흐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집 아버님이랑 이제 따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은 뭐 잘잘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어쨌든 아버님이나 저나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올바르게 크기를 바라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서로에게 교훈을 남기고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자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서 이제 두 아이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뭐 누가 했든 안 했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편함을 표시를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을 하라고 그냥 두 아이 모두한테 그냥 교육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아버님이 뭐 되게 젠틀하신 분이셔서 뭐 입장 차이가 있었음에도 어른들의 다툼까지는 막 번지지는 않았고 그냥 원만하게 얘기를 잘 했고요. 근데 상대방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가죠. 내 자식이 안 했다고 하는데 믿어줘야죠. 근데 그거는 뭐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반대 입장이었더라도 저 애가 계속 안 했다고 하면은 저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아버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요. 내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조건 야 뭐 그래도 사과해 이런 얘기하기는 쉽진 않죠. 사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뭐 그래서 서로 좀 교훈을 남기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애한테는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네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혹시 누구에게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면은 방금 나한테 거지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되물어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나중에 나 기억 안 나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나한테는 기분 나빴단 말이 상대방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라서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뱉은 말을 그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방금 했던 얘기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라라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애 키우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모든 부모의 바람은 뭐 큰일 없이 모두 행복하게 잘 그냥 무난무난하게만 지내줘도 참 이게 해피한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어디까지 이제 어른이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어른이 개입하면은 애는 살면서 이제 스스로 그런 일을 극복하는 법을 모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입을 안 해버리면은 애가 혼자 막 해결도 못하는 거 끙끙 앓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야 이게 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보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 금쪽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구나.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부모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참 어려웠습니다. 참 옆에서 누가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에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점점 애 키우기 힘들죠. 오늘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봉 영화 소개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이후 5년이 흐른 시점이고요. 인간과 공룡의 공존이 실패로 돌아간 세상이 배경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치명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쥬라기 공원의 비밀 연구소가 있었던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으로 떠나는 모험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스칼렛 요한슨, 조나단 베일리 그리고 연기파 배우 마허샬라 알리까지 새로운 얼굴들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특히 쥬라기 공원 1편의 각본을 썼던 데이비드 코앱 작가가 돌아왔죠. 여기에 6개의 팔다리를 가진 돌연변이 티라노사우루스 D렉스까지 등장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는 공룡물이 아니라 그냥 크리처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튼 러닝타임은 133분이고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개봉에 맞춰서 배우들과 감독이 한국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예매를 해놨고 개봉날 퇴근 후에 감상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북미 숲속에서 산다는 전설의 생명체 빅풋 혹은 사스쿼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이 4마리의 사스쿼치 가족이 1년 동안 겪는 생존기를 그리는 사스쿼
이거 발음이 참 어렵네. 사스쿼치가 개봉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영화의 대사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오직 배우들의 몸짓과 소리 그리고 자연의 풍경만으로 이야기가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제시 아이젠버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손녀 라일리 키오, 그리고 감독인 네이션 젤러가 직접 사스쿼치로 변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유정과 미드소마를 만든 아리스터 감독이 제작에 참여를 했고 썬댄스, 베를린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역대 최고로 유쾌한 빅풋 이야기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러닝타임은 88분에 15세 관람가니까요. 신선한 영화가 그리우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한국 영화 된장이입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의 조한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걸그룹 카라의 멤버이자 일본에서 배우로 활동해온 강지영 씨가 한국 영화 첫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불로장생의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천년 3주를 손에 넣으려는 사기꾼 제니와 아역 배우 이주원이 연기하는 비범한 꼬마 된장이의 한판 대결을 그린 코미디 드라마라고 하고요. 여기에 유순웅, 이문식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함께했고 러닝타임은 95분에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자, 이제 두 편의 재개봉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시네마 천국입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주셰페 토느라토레 감독의 작품이고요. 국내 개봉 35주년을 맞아서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재개봉을 합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에 빛나는 작품입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백하자면은 저는 아직 안 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토토와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우정을 통해서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작품이고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과 함께 극장에서 다시 만나는 시네마 천국은 영화가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개봉작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걸작 순응자입니다. 순응이 아니고요. 순응자입니다. 순응 보는 거 그 순응 아닙니다. 순응자입니다.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요.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1001편의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명작입니다. 1930년대 파시즘 시대를 배경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비밀 경찰이 된 청년 마르첼로의 내면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마르첼로는 명배우 장루이 트레티냥이 연기를 했고요.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혁신적인 촬영 기법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돼서 재개봉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은 115분,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 시네마 천국 명작이다, 재밌다 막 극찬이 오가고 있는데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7월 2일 하루 동안만 해도 공룡 이야기, 빅풋 이야기, 된장 이야기, 여러 가지 재개봉작들까지 다양한 영화가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소개를 듣고 만약에 요거 궁금하다 싶은 작품 있으면은 극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 시간입니다. 디즈니가 릴로 앤 스티치 2의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첫 실사 영화가 미국에서만 1억 8,300만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9억 2,30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만큼 속편이 안 만들어지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죠. 저도 1편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감상을 했는데 이번 후속작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의 신화를 쓴 배급사 네온의 다음 선택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CJENM이 제작하는 이 영화의 북미 배급 계약을 네온이 체결했고요. 박찬욱 감독의 손을 잡고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영화는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더 X를 원작으로 한 블랙 코미디 스릴러인데요. 갑작스러운 실직 후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회사원 유만수 역을 이병헌 배우가 맡았습니다. 유만수의 아내 역할은 손예진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여기에 박기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 등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배우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6년 연속 배급을 한 이제 네온의 선택인 만큼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편의 명작이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1995년작이죠. 마이클 만 감독의 범죄 영화 걸작 히트의 속편인 히트2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속편은 원작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을 모두 다루는데요.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었던 닉 맥컬리의 젊은 시절은 배우 아담 드라이버가 맡을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원작의 마지막 총격전 이후 알파치노가
연기했었던 빈센트 한나가 새로운 위협을 추격하는 이야기도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쿠조쿠조님이 히트다 히트라고 하시는데 그 히트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만 감독이 이번 촬영은 원작처럼 필름으로 촬영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벌써부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속편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2010년 데이비드 핀처 감독과 제시 아이젠버그 주연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각본가였던 아론 소킨이 직접 연출까지 맡아 소니 픽처스에서 속편을 제작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업기가 아니라 최근 페이스북이 10대 개발 도상국 그리고 전 세계 정보 생태계에 미친 해악과 그 문제들을 알면서도 방치한 내부 사정들을 날카롭게 파고든다고 하니까요. 단순한 속편이 아니라 시대의 자화상을 담은 또 하나의 명작이 탄생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버릭이 마지막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탑건 매버릭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탑건 3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전했습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이번 3편에서는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매버릭이 단순히 비행 기술을 뽐내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만큼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탑건 매버릭의 각본을 맡았었던 에런 크루거가 이번에도 각본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고 코신스키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 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매버릭의 마지막 비행을 차분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차기 제임스 본드는 누가 연출하게 될까요? 드디어 감독이 결정됐습니다. 듄과 블레이드 러너 2049를 통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드니 빌레브 감독이 차기 007 시리즈의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아마존이 007 시리즈의 판권을 인수한 다음 처음으로 제작하는 작품인데요. 기존 시리즈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본드 시리즈의 프로듀서였던 에이미 파스칼과 데이비드 헤이먼 역시 이번 작품에 그대로 합류했고요. 드니 빌레브 감독 특유의 묵직한 서사와 압도적인 영상미가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와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극장에 신작 영화보다 재개봉 영화가 더 많다라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씁쓸한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극장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역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CJ E&M 쇼박스 같은 국내 5대 투자 배급사들마저 신작 제작을 크게 줄이고 있는데요. 2025년 개봉 예정인 한국 상업영화가 10편 남짓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니까 극장들이 신작 대신에 관객들에게 이미 검증된 재개봉작들을 더 많이 내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딛고 다시 활기찬 극장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훌륭한 작품들이 해외에서는 진작에 다 개봉을 하는데 국내 개봉은 막 몇 개월씩 늦어지는 이유도 아마 이런 가격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해외에서는 VOD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든가 어떤 기점을 통해서 영화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수입을 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입해오는 비용 대비 이제 티켓값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무려 50년 만에 다시 UFO를 스크린으로 불러옵니다. 1977년 미지와의 조우 이후 처음으로 외계인과 UFO를 다루는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 최근 촬영을 마쳤다라는 소식이고요. 2026년 6월 12일 개봉 예정입니다. 에밀리 블런트, 조시 오코너, 이브 휴슨, 와이엇 러셀 그리고 콜린 퍼스 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요. 주라기 공원의 각본과 데이빗 코앱과 다시 한번 손을 잡았고 스필버그 감독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서 각본 작업에 깊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거장 감독이 자신의 오랜 장기인 SF 장르로 돌아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2026년 여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후기를 말씀드려 볼 건데 순서는 테리파이어, K-팝 데몬 헌터스, 퀴어, 엘리오, F1 더 무비 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스포일러 신경 안 쓰고 다 얘기할 거긴 한데 오늘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내용을 다 알고 본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지장이 있다던가 뭐 그런 작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감하신 분들은 뭐 패스하셔도 괜찮은데 뭐 그냥 다 듣고 보셔도 큰 지장은 없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리파이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영화 테리파이어를 드디어 감상을 했고요. 주변에서 하도 말리고 절대 보지 말라는 경고가 빗발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렇게 절대 보지 말라고 주변에서 뜯어 말리면은 정말 달콤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뜯어 말릴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수많은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아트 더 클라운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왜 모두가 그렇게 저를 뜯어 말렸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영화를 감상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뭔가 체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강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 영화에 내용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리파이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영화적인 서사를 가진 작품은 아니고요. 아주 과감하게 내팽겨 쳐버리죠. 뭐 인물들의 서사나 뭐 어떤 감정 변화, 사건의 개연성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다루지도 않고요.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나오는 아트 더 클라운이라는 이 광대 살인마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잔혹하게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전시하는 작품에 가깝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뭐 슬라임이나 뭐 액체 괴물 이런 거 막 주무르잖아요. 형태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트 더 클라운이 인간을 마치 하나의 장난감 취급하듯이 뭐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에는 어떠한 뭐 이유가 있다거나 뭐 감정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살인 행위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서 뭐 그런 사륙의 파티를 벌이는 거를 그냥 전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제이슨이나 나이트메어에 나오는 뭐 프레디 크루거 같은 그런 과거 슬래셔 영화의 살인마들 있잖아요. 어쩌면은 많은 호러 영화 팬들이 이런 상징적인 살인마 캐릭터의 새로운 등장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 영화가 장르 팬들에게 극찬을 받는 이유를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40살인데 영상을 보다가 누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경험을 나이 40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뭐 집에서나 느껴봤지. 근데 이 테리파이어를 감상을 하는데 와이프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엄청 가슴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명 경시까지 느껴지는 이 잔혹한 이 살육의 나열이 단순히 그냥 불쾌했다 이런 걸 넘어서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일단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나니까 스스로에게 좀 대견한 감정도 생기고요. 뭔가 호기심을 해결했다라는 기분도 좀 들고 게임으로 치자면은 업적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달성하면은 이제 업적이라는 걸 주는데 그 업적 하나를 찍은 것 같은 나 이 작품 극복했음이라는 어떤 업적을 찍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혼란스러웠던 게 이게 분명히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좀 불쾌한 경험이었는데 만약에 2편이나 3편이 국내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보지 않을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마음인가. 그러니까 왜 배꼽 냄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맡으면은 꼬랑내 되게 불쾌한 냄새인데 한 번씩 이제 체크하잖아요. 나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하시죠? 한 번씩 이렇게 맡아보잖아요. 그 배꼽 냄새 같은 그런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맡으면 불쾌할 걸 아는데 자꾸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누가 이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저를 말렸던 그 제 주변 분들처럼 저도 말리고 싶은데 이게 2편, 3편이 만약에 국내 정식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은 또 나는 또 보고 싶고 남들한테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왜 흡연자들이 담배 피면서 야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듯이 나는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남들한테 추천하긴 싫고 막
그런 양가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테리파이어를 봤다는 거는 영화 한 편을 잘 봤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악명이 높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이런 작품을 편집을 한다거나 블러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생으로 그냥 무삭제로 서비스하는 왓챠의 깡따구에 경외심마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네, 이 후기를 이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더니 신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되는 영화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외부의 침입에 저항할 수 없는 현대인에 대한 은유 같은 영화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이걸 느끼신다고요? 아니, 이 진심이세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아무 저항 없이 외부의 침입에 저항할 수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렸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 영화를? 그러시구나.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푸른별님이 이 친구는 세로로 갈라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실까봐 장면 묘사는 안 하겠지만 뭐 키노라이츠나 왓챠피디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쌍쌍바 씬이라고 남겨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댓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테리파이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감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작품 제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큰 기대가 안 됐거든요. 제목부터가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뭔가 좀 제목부터 느껴지는 어떤 유치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랑 이 데몬 헌터스라는 키워드가 겹치면서 이거 뭔가 좀 기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이제 보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요즘 워낙 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그냥 그 인기에 한번 좀 편승해 보려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주변에서 뭐 재밌다,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본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넷플릭스 영화 부분 글로벌 정상을 며칠째 지키고 있고요. 이 로튼토마토 같은 평점 사이트에서도 전문가와 관객들에게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이제 저도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저희 딸아이와 함께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가졌던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이 우리 한국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자본이랑 소니라는 이 해외 제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역수입되었다는 사실이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보면서 이런 거야말로 우리 한국이 제일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해외 자본과 해외 제작사가 너무나도 이 한국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헌트릭스라는 이름의 슈퍼스타 K-팝 걸그룹이 있는데, 멤버가 이제 루미, 미라, 조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사실은 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령들을 물리치는 데몬 헌터라는 비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마법소녀몰 있잖아요. 뭐 웨딩 피치, 뭐 세일러문 뭐 그런 거고요. 그런 마법소녀몰에 K-팝이라는 양념을 한 스푼 넣은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감탄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묘사였는데요. 이 해외에서 만든 한국 배경의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어색하거나 고증이 잘못돼가지고 몰입이 확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좀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미드 로스트 같은 거 보면은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 없어? 그거 다들 아시죠? 그거랑 여태까지 난 미행한 거야? 그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요소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녹여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산타워나 뭐 기와집 같은 거, 아니면 저승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하는 방식도 아주 똑똑하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주 사람은 비빔밥 안 먹고
대구 사람은 팔공산 안 가고. 그러니까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심코 넘어갈 법한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보여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디테일을 잘 포착하고 잘 살릴 수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님을 포함해서 한국계 제작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보는 내내 느껴져서 뭐 아까 제가 이런 작품이 해외에서 나왔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펄럭이라고 하죠. 캐릭터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인 루미, 미라, 조이는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 명의 케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런 캐릭터들의 비주얼을 만들 때 실제 K-팝 아이돌들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하는데 블랙핑크, 트와이스, 있지 뭐 이런 걸그룹은 물론이고 사자보이스라고 이제 저승사자들이 하는 보이그룹도 나오죠. 이 친구들은 BTS,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보이그룹들의 모습도 참고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자보이스의 멤버인 진우를 디자인할 때는 배우 차은우와 남주혁 씨를 참고해서 고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남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데 차은우 씨와 남주혁 씨가 어딜 봐서 고전적이면서도 한국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조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비주얼적으로는 훌륭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K-팝 퍼포먼스 장면들도 압권이었는데 마치 실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나 콘서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뭐 안무의 동선이나 멤버들의 표정 연기나 그 무대 연출 같은 것들까지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영화 음악의 대부분을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서인 테디가 담당을 했고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 씨가 OST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K-팝 씬의 전문가들이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어쩐지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이 하나같이 중독성이 좀 강하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골든이나 소다팝 같은 곡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며칠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다팝은 저도 좀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 노래 떼레레레레떼 요아 소다팝 소다팝 뭐 요런 거 있거든요. 노래할 때 막 어깨 이렇게 막 흔들면서 요아 소다팝 막 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진짜 중독적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테리파이어를 보고 너무 심란해가지고 소다팝 노래도 괜히 한번 들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단순히 그냥 뭐 나쁜 놈들 물리치자 뭐 이게 아니고 나름 이 성장 서사를 넣어놨더라고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루미는 악기와 이제 혼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멤버들에게는 이걸 숨겨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 비밀이 결국 루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멤버들과의 우정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따라가는 과정이 단조로울 수 있는 이 이야기에 좀 양념이 된 것 같고요. 자신의 상처와 비밀까지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한 소녀의 성장 서사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마법소녀 장르의 기본적인 틀을 충실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이야기 전개가 다소 좀 뻔하다거나 유치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인들 중에서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항마력이 좀 딸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작품성이나 철학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잘 알고 그 포지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영리한 상업 애니메이션에 가깝죠. 그래서 화려한 볼거리와 신나는 음악,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보편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버무려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니까 어김없이 중국에서 또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통 매듭이나 호랑이,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자신의 고유 문화인데 한국이 훔쳐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 더 재밌는 사실은 현재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경로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누구에게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씁쓸한 웃음이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아육대에서 활약하는 장면이 원래는 콘티까지는 나왔는데 아육대를 하면서 주인공인 루미랑 진우가 양궁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 뭐 중요한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 이제 감독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이 장면을 본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경영진들이 갑자기 왜 올림픽처럼 달리기 허들 양궁을 하고 있냐라면서 이 아육대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좀 생소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최종적으로는 삭제됐고 보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팬사인회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 팬사인회라는 이상한 장면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쵸, 맞아요. 팬사인회 장면이 원래는 아육대였습니다. 그리고 아트 디렉터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메시지가 화제가 됐는데, 천만다행으로 남산타워 저작권 허가를 얻어서 100만 배는 수월했습니다. 보고 있니 롯데타워? 라고 썼었죠. 이 메시지만 보자면은 롯데월드타워를 작품에 등장시킬 계획이었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 못해서 남산 서울타워로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롯데월드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해당 작품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받은 적이 없고 저작권을 이유로 영상 활용을 제한한 바도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영상물 촬영이나 CG 활용 요청이 들어오면은 별다른 제약 없이 협조하고 있고, 무단 사용의 경우에도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은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은 제 지인이 후속작에서는 롯데타워 제발 써주세요로 들린다 라고 하는데, 후속작이 나오겠죠? 지금 흥행과 화제성을 보자면은 이 속편의 홍수 시대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후속작에는 과연 이 롯데월드타워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원래 루민의 숙소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MCU에 나오는 거의 스타크타워처럼 그렇게 보이던데, 네, 정리하자면은 K-POP 데몬 헌터스는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아주 잘 만들어진 정말 재밌는 팝콘 무비였습니다. 잘 만들어진 K 컨텐츠를 소재로 한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K-POP 팬이시라면은 곳곳에 숨겨진 디테일들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본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오보다 이게 더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작품의 마지막에 후속작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긴 하던데, 지금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속편들이 쏟아지는 극장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픽사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엘리오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에는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좀 더 컸고요. 왜냐면은 예고편에서부터 엘리멘탈과 인사이드 아웃 제작진이라는 점을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심지어 예고편에 이 엘리멘탈이랑 인사이드 아웃 장면을 넣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작품 자체의 매력만으로는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볼만은 했습니다. 이게 그럭저럭 볼만했다는 게, 만약에 혼자 봤으면은 많이 악평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애랑 같이 가서 봤거든요. 근데 애는 또 옆에서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만족해서, 그래서 그럭저럭 볼만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전 픽사 영화들이 아이들이 봐도 재밌고 어른들이 봐도 뭔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작품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엘리오는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이 타겟 연령층이 조금 더 아이들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엘리오가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단연코 CG 퀄리티입니다. 이건 정말 최고 수준의 퀄리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모래나 물 같은 자연의 표현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광활한 우주, 각양각색의 외계인들, 이런 것들을 묘사한 CG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최신 작품이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한때는 CG 기술의 정점을 보여줬던 MCU도 오히려 지금의 CG 퀄리티가 옛날에 그 MCU 전성기 때 CG 퀄리티랑 비교를 해보면은 더 못하거든요, 지금이. 이런 사례를 떠올려 보자면은 최신작이라고 무조건 CG가 더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더 비용을 들이고 더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CG 퀄리티가 더 좋아진 거라서 충분히 장점으로 언급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대놓고 굿즈 판매를 노린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캐릭터들도 나오는데 액상 컴퓨터라는 캐릭터가 제일 대표적일 것 같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제일 귀여운 애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나오는 애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애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인형으로 있다면은 뭐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얘기도 좀 해보자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톨이 소년 엘리오가 우연한 오해로 우주로 소환돼가지고 지구 대표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갖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무선통신이 되지 않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무선통신 커뮤니티 지구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활한 우주의 광대함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화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 우주적인 상상력이랑 결합을 시켜서 관객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작진 인터뷰를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느꼈었던 집단적인 외로움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길 바랬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오의 외계인 친구 글로든의 종족은 성인이 되면은 연약한 속살을 감추기 위해 강력한 갑옷을 입는다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마치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연약한 내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강한 척, 단단한 척, 이 갑옷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곧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마냥 강한 척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글로든이 갑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감동을 줬었던 전작들에 비해서 엘리오는 감동의 밀도가 좀 많이 얕게 느껴졌고요. 마지막에 가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도 다소 편의적으로 너무 쉽게 풀려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풀기 위해서 캐릭터성도 좀 일부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야기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이 픽사의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기술력과 아름다운 비주얼을 자랑을 하지만 이야기의 깊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픽사 작품들이 보여줬었던 그런 묵직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와 함께 보지 않고 혼자 봤더라면은 평가가 더 박해졌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화려한 속편들 사이에서 혼자만의 이 오리지널리티로 승부하려는 그 픽사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 세상 모든 외로운 엘리오들에게 이 영화가 작은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요 리뷰를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로 푸른별님이 가족 간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하면 뭐하나요? 막상 복제 점토는 쓰고 버리는 도구로 취급하고 마는데 엘리오의 빈곤한 철학과 새로울 것 없는 부족한 상상력은 픽사의 영화라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작품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쿠주쿠주님이 점토 엘리오의 알비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복제된 엘리오가 마지막에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라질 때 알비백 하면서 녹으면서 사라지는데 이게 누가 봐도 개그컷으로 넣어놓은 건데 저는 웃었는데 이게 감상한 상영관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은 이 장면이 왜 웃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퀴어 이야기하고 F1 더 무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를 감상을 했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작품이 몇 개가 있죠. 서스페리아의 귀괴한 이미지, 그리고 본즈의 노래 파격적인 이미지, 그리고 최근 챌린저스의 감각적인 삼각관계까지. 특히 루카 구아다니노 영화에서 퀴어 코드는 언제나 세련되고 감각적인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 제목부터 대놓고 퀴어라고 하니까 야, 이번에는 또 얼마나 본격적으로 그리고 멋지게 이 퀴어 코드를 다뤄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작품이었습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인상 깊게 봤던 제 지인이 이 퀴어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얼마나 콜미 바이 유어 네임처럼 잘 만들었을까 이걸 기대하고 극장에 갔다가 너무 난해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야, 이건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 역시도 좀 난해한 작품이었고요. 이 영화의 중반까지는 좋았습니다.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장기가 마음껏 발휘되는 그야말로 감각적인 장면의 향연이거든요. 이 영화는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제대한 군인 윌리엄 리가 젊고 매력적인 유진 앨런튼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담아내는 화면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깔끔함 그 자체입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주인공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화면을 구성하는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다 제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듯한 미장센은 정말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특히 유진 역을 맡았던 드류 스타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와, 진짜 이 댄디함의 의인화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핏의 옷을 딱 입고 깔끔하게 나타난 그 모습은 윌리엄 리뿐만 아니라 저도 홀릴 뻔 하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이성애자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매력적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유진을 향한 리의 갈망이 깊어질수록 영화는 제가 예상했던 경로에서 아주 급격하게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거든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리의 환상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이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외부 정보의 도움 없이는 그 장면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외부 정보의 도움을 받은 지금도 여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읽으면은 이렇게 읽어지는데 그 읽은 내용들이 온전히 제 것이 되어서 남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읽히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그냥 제가 그나마 이해했던 거 몇 가지만 좀 풀어보자면은, 우선 이 영화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작 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S. 버러스의 소설 퀴어는 작가가 아내를 총기 사고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쓴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담긴 자전적인 작품이고요. 이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공허함 속에서 지필된 인간적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작 소설 속 주인공인 리는 낭만적인 인물이 아니라 욕정과 중독에 사로잡힌 인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이 암울한 이야기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과감하게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작의 자기 파괴적인 마약 중독자가 영화에서는 사랑을 갈망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지네와 뱀이라는 두 동물이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인 우로보로스는 리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외로움과 욕망, 자기 파괴라는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끝없이 자신을 소모하는 순환을 의미하게 되겠죠. 지네는 지네의 딜레마라는 심리학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느 발 다음에 어느 발을 내딛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지네가 자신의 걸음걸이를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오히려 발이 꼬여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영화 속의 윌리엄 리가 바로 그 지네입니다. 리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인물이지만 나이든 퀴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망가져가는 지금의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한때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웠을 사랑이라는 감정이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제 지네의 발처럼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야해라는 환각식물을 통해서 이 막혀버린 감정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야해는 텔레파시 능력을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과 고통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은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런 리에게 유진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가지고 자신이 잃어버린 젊음이 구현된 환영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진을 통해서 리는 시간을 젊었던 시절로 돌리고 싶고 다시 사랑받고 싶고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죠. 더 나아가서는 젊은 시절의 본인의 모습에 대한 자기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퀴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형상화시켜서 이제 유진의 모습으로 그리워하는 거죠. 나이든 리가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퀴어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또 불안함마저 느껴지게 만들죠. 이 밖에도 많은 부분들이 원작 소설과 원작 소설을 집필한 윌리엄 S. 버로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기반 지식이 없는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는 못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설명하면서도 저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만큼 가볍게 즐기고 나올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숙제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도전적인 실험 영화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좀 인상 깊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일, 살아가는 일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찬란했던 순간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게 된 지네가 되어버린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초중반까지는 아름다움에 취했는데 후반에서부터 나오는 그 난해함에 취했던 게 깨지는 영화 키어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본인만의 해석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스스로 시네필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이런 작품 혼자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시네필이라고 안 합니다. 네이키드 런치에서도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네이키드 런치의 원작자가 바로 이 퀴어의 원작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이 구조적으로 많이 닮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이 리뷰 글을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는데 푸른별님이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화면이 참 이쁘더라고요. 다니엘 크레이그와 존잘 배우라서 그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배불뚝이맨과 털숭숭맨의 사랑이었다면 참지 못하고 영화관을 도망쳐 나왔을 듯 윌리엄 리가 육체적으로만 남자에게 끌리고 정신적으로는 본인이 퀴어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마지막에서야 인정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이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저 장면은 뭘까? 갑자기 심장을 왜 토하는 걸까? 갑자기 우주로 날아갔다가 땅에 착지는 왜 하는 걸까? 두 사람의 몸이 마치 두 슬라임을 합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섞이는 거는 야회를 먹음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걸 묘사하는 건가? 아니면은 결국 그 두 명은 하나인 거고 단순히 리가 전문 시절에 환영을 만든 게 유진이라서 그냥 이렇게 둘이 합쳐지는 걸 형상화한 건가? 갑자기 유진을 총으로 왜 쏴 죽이지? 작가가 자기 와이프를 저렇게 실수로 쏴 죽이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형상화를 한 거구나. 그리고 젊은 시절에 유진을 죽임으로 해서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한 갈망을 내보내고 온전히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영화를 볼 때는 못해요. 원작 소설을 이미 읽고 가신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평범한 관객들은 절대 영화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거 이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 보고 나서 이런저런 걸 막 찾아보니까 이제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거지. 참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육체로서만 끌리던 퀴어에서 진정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영화 안 보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라고 하실 건데 영화를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F1 더 무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셉 코신스키 감독과 브래드 피트 그리고 F1이라는 소재가 더해져서 개봉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영화죠. F1 더 무비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F1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애플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TV에서 예고편을 감상하시면은 스마트폰 진동으로 햅틱 효과를 느끼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보니까 이 감독의 전작이었던 탑건 매버릭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최고였지만 이제는 한불간 취급을 받는 노련한 베테랑과 재능은 넘치지만 아직은 미숙한 루키가 만나서 처음에는 갈등하고 경쟁하다가 마침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되겠죠. 그리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 흐름이 매버릭과 이 F1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식을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대중들에게 잘 통하고 흥행이 보증이 된 안전한 구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화의 중반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 공식이 아주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주인공인 소니 헤이즈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최하위 팀의 성적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까지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짜릿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이싱 장면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촬영한 거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고 역동적인 장면들로 이 F1 레이싱 장면들을 연출을 했더라고요. 마치 제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타이어가 긁히는 마찰음이나 엔진의 굉음,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그 치열함 같은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F1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관객들도 영화를 즐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중간중간에 해설자들이 아주 친절하게 규칙이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이라도 경기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중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화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레이싱 장르뿐만 아니라 경쟁 스포츠 자체에 그렇게까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인 롤 같은 것들도 잘 안 보고 잘 하지도 못하고, 축구, 야구 이런 것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결승전 이런 거 있어야 보지 막 평소에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저에게는 이 영화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책임지고 있는 레이싱 장면이 초반에는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볼거리지만 뒤로 갈수록 그 자극이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이야기 구조도 이미 탑건 매버릭에서 한번 봤던 익숙한 흐름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레이싱 장면까지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감각이 좀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좀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이야기를 F1 경기가 보여주는 이 스펙타클로 커버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 경기 자체의 흥미를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잃어가다 보니까 초반에야 감탄하면서 보더라도 뒤로 갈수록 무뎌지면서 서사의 부족함을 경기의 스펙타클로 덮기에는 좀 힘에 부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 주인공의 연인이 돌싱녀라는 설정도 탑건 매버릭과 이제 반복되는 그런 설정이죠.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의 러브라인은 그마저도 좀 아쉬운 게, 이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이렇다 할 감정적인 교류가 제대로 묘사도 되지 않다가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로맨틱한 대사 던지면서 키스 한번 하더니 소니가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로맨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소니가 한 행동이 떠나는 마당에 나쁜 놈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면피용으로 키스랑 멘트 한번 날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로맨스 서사가 별로더라고요. 결국에는 정처 없이 막 이것저것 돌아다닐 거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좀 이해도 잘 안 됐고, 상대 역으로 나오는 케이트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업계 최초의 여성 총괄 엔지니어인데다가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인물인데, 이렇게 괜찮은 인물이 소니 헤이즈 같은 이런 불안정한 남자한테 좀 소모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런 나쁜 남자 말고 옆에서 그냥 진득하게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탑건 매버릭에서는 나름 러브라인을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모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둘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동료로서의 모습만 보여줬더라면은 더 나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굳이 로맨스를 왜 넣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별님이 어쩌면 그게 존잘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올해 환갑이 넘었잖아요. 상의 탈의를 하잖아요. 이 바디 컨디션이나 이런 외모적인 게 진짜 톰 크루즈랑 한 살 차이거든요. 톰 크루즈보다 브래드 피트가 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굳이 둘 다 이제 동안에 되게 멋있는 분들이지만, 굳이 이 둘을 비교하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브래드 피트가 좀 더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압도적인 레이싱 장면과 배우들의 열연은 분명히 즐거운 관람 경험을 주지만, 익숙한 서사와 인물들의 설정은 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고요. 하지만 이런 평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화를 봤던 상영관에서는 영화가 끝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영관에 아주머니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마지막 경기 장면에서 결승골을 탁 통과를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재밌게 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좀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극찬하는 지인들도 계시고 너무 재밌게 봤다라는 지인도 있어서 뭐 대중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뭐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뭐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별님이 레이싱 장면이 좋아서 IMAX 티켓 값이 아깝지는 않았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소니랑 조슈아가 잘 붙지도 않고 케이트와의 로맨스 장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브래드 피트만을 위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크림빵님이 다른 건 모르겠고 주인공이 쫓겨난 이후에 다시 마음대로 돌아와 놓고는 배시시 웃으니까 다 알았다면서 받아주는 장면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신가님이 대문자 T나시님, 스포츠를 보면서 끌어오르는 게 없다니요, 보는 내내 흥분했는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롤 같은 건 또 오히려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하는 콘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지. 그래서 뭐 이걸 승부욕이 없다고 하는 게 맞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뭐 뒤로 갈수록 좀 무뎌지더라고요.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사실 F1 깊은 팬이면은 룰에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지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가볍게 보기에는 좋은 영화, 4DX 관추드립니다.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구조쿠조님은 F1을 모를수록 더 재미난 영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좀 고증이 다소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알고 보면은 거슬리는 것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야, 오늘 영화 5편 리뷰 결국 해냈네요. 이거를 끝까지 남아서 라이브로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